네, 안녕하세요.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6장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자, 6장은 세 가지 모델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기 개입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그리고 동기 강화 모델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고 낯설 수도 있죠. 역량 강화 모델은 많이 들었지만 동기 강화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 시험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8페이지를 보시면 7년간 출제 영역과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위기 개입 모델은 해마다 나왔네요. 무려 8문제가 나왔고요. 역량 강화 모델도 한 해 걸러 한 번씩 나오고 동기 강화 모델은 한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 모델을 다루지는 않고 지시문 속에 섞여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변화, 환경적인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또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아진 점도 있지만 또 인간의 삶에는 또 위기로 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서 정신건강 분야, 의료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위기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출제 경향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9페이지 보시면요. 훑어보기가 있습니다. 위기 발달 단계는 위기의 구성 요소라고도 하는데요. 시험에 가끔씩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자, 위기 개입의 원칙, 목표,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가 무엇인지 역량 강화 모델에서 세 가지 단계별 사회복지사의 과제, 요거 제가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천론이든 실천 기술론이든 2교시 시험에서 만나게 됩니다. 역량 강화 모델과 강점, 관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기 강화 모델 또는 동기 상담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내용들도 한번 새롭게 공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7년간 출제 영역, 7년간 출제 분포입니다. 22회에서는요,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위기 개입 모델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어 있고, 또 혼합 문제에서 위기 개입 모델과 역량 강화 모델이 섞여서 지시문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자, 위기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급격한 변화인데 사실은 이제 변화 자체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급격한 변화인데 내가 그냥 평화롭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쪽으로 영향을 주는 급격한 변화를 위기라고 합니다. 자, 위기는요,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어떤 게 일어났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내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힘들어졌을 때 비로소 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기란 어떤 상태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변화가 초점이 아니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 그러니까 심리적 자원, 물질적 자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처 기제, 그동안 사용해 왔던 문제 해결 방법, 이거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내 삶의 균형이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 대처 기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지각하거나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사건 자체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는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에요. 똑같이 40도라는 폭염이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자체가 위기라기보다는 홍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위기의 유형, 책을 보시면 됩니다. 위기의 유형은요, 발달적 위기, 상황적 위기, 실존적 위기, 환경적 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발달적 위기는요,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그리고 발달 단계마다 요구되는 어떤 발달 과업에 의해서 새로운 대처 자원이 필요할 때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죠? 이런 거 우리가 결혼해서, 또는 결혼과 무관하게, 아이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 다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러나 막상 아이가 출생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발달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중년기에 직업 변화가 있죠. 퇴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떤 발달 단계를 겪으면서 충분히 예측하거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거에 닥쳤을 때 이제 쉽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적 위기는요, 사람이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위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고 강렬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혼, 재혼, 이민 등으로 인한 변화를 이런 변화에 따른 위기를 변천적 위기로 보는 학자도 있고 상황적 위기로 보는 학자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존적 위기는요, 우리가 어떤 목적, 책임감, 독립성, 이런 그 인간적인 이슈 있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이슈에 동반되는 갈등과 불안을 포함하는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막 공허하고 허탈해요. 내가 왜 살지? 이러면서 다 부질없어 보이고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흔들리고 이렇게 균형을 못 찾아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게 실존적 위기입니다. 자, 환경적 위기는요, 개인이나 또 집단, 에게 이런 자연이나 인간이 일으키는 재해가 갑자기 덮쳤을 때 발생하는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태풍, 홍수 자체가 환경적인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균형, 당황스러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으로 일어나게 되는 위기를 환경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훑어보기에서 위기 발달 단계의 위기 구성 요소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것이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입니다. 이 곤란은 위기 발달 단계를 다음에 5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12페이지 그림을 보셔도 되고 그냥 설명을 들어도 되는데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위기가 딱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위기가 되려면 그 이전에 뭔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위험 사건인데요. 외부적인 스트레스 사건이나 내부적인 압력, 제한 사건, 재앙 사건, 연속적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자체 위기는 아니에요. 자, 네모 박스에도 나와 있죠. 위험 사건 자체가 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거나 생겼을 때 내가 뭔가 그동안에 했던 걸로 해결이 안 돼. 내가 지금 버틸 수 없어. 이러면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위험 사건이 땅 하고 터져요. 그러면 뭔가 조금 힘들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위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균형을 잃은 상태가 바로 취약 단계예요. 근데 이게 취약 단계에서도 힘들긴 하지만 나 버틸 수 있어. 그냥 좀 할 수 있어.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근근히 버텨나갈 수는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그동안 내가 했던 방법이 먹히지 않아, 통하지 않아, 점점 더 버거워, 이러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버티면 다행인데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뭔가 다시 하나 뻥 하고 터져요. 위기 촉발 요인이 생깁니다. 이럴 때 내가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나를 탁 무너지게 하는 어떤 사건 또는 일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실제 위기 단계가 됩니다. 실제 위기 단계 네 번째는요, 개인의 항상성,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나를 지켜줬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단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불균형의 상태는 4주에서 6주간 지속되는데, 요때 바로 우리가 위기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위기 단계에 위기 개입이 이루어지고 위기 개입의 효과가 좀 일어나면 우리는 그 위기로부터 힘들었던 거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뭔가 과거의 힘든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좀 더 단단해지는 재통합의 단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위기 발달 단계 또는 위기의 구성 요소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보면 뭐라고요? 뭔가 딱 위험한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근근히 버티긴 해요. 취약 상태예요.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뭔가 더 큰 나의 불균형을 최고조로 올려놓는 촉발 요인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실제 위기 상태가 되고요. 위기 상태에 위기 개입이 들어갑니다. 위기 개입이 효과가 나타나면 회복을 하고 재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기에 대한 이해까지 봤습니다. 두 번째, 본격적으로 위기 개입을 볼게요. 자, 위기 개입의 정의를 보면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예상치 않았던 외상 사건으로 발생한 정서, 행동, 인지적 위기 상태를 이제 인식하게 하고, 자, 가장 중요한 거, 위기 개입의 목표가 나옵니다. 위기 이전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간 원주하는 방식입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기능 수행만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위기 개입은요,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교를 다니도록,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을 다니도록,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을 위기 개입의 목표로 하는데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단기 개입 원조하는 게 바로 위기 개입입니다. 자, 위기 개입은 단기 개입 모델이라는 거, 과업 중심 모델보단 더 단기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개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가? 8가지 개입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기는요,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빨리 그때 개입하지 않으면 만성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은요, 빠르게 개입을 해서 치고 빠져야 돼요. 그래서 신속한 개입인데요. 위기라는 것 자체가 4주에서 6주 지속되기 때문에 6주 이내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단기 접근일수록 빨리 개입하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으면 안 돼요. 단기 개입이기 때문에 그 목표는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제한적인데 또 그 6주라는 시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여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초점적 문제 해결입니다. 제한된 목표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해결하고 좋아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두면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너무 과거에 대한 탐색이나 이런 거는 안 하겠죠. 자, 네 번째는 희망과 기대인데요. 아무래도 위기를 겪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뭐 자기 비난, 좌절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또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도 있고 과거 경험에서 배운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미래에 대해서 또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개입의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행동 지향성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초점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러려면 위기에 대처하는 행동,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극복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지지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지지해 주는 거 중요한 개입 원칙입니다.
7번째는 자아상인데요. 위기에 처한 사람은 자신을 실패자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이럴 때 클라이언트와 이 치료자 또는 원주 제공자들은 신뢰관계를 수립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패자로 보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원주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립인데요. 단기간에 원조를 제공하고 우리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치고 빠집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을 때는 버텼지만 도움이 철수되었을 때 이 사람이 다시 또 어때요? 좀 좌절을 하고 희망을 잃고 버틸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클라이언트가 이 위기 개입 이후에도 혼자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개입의 8가지 개입 원칙을 봤는데요. 세 번째, 위기 개입 목표를 보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기 개입 목표가 6가지인데 1하고 2로 나누어져 있죠. 위기 개입 목표를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요거는 달성해야 돼 라고 하는 목표고요. 2 같은 경우는 1이 다 달성되고 난 후에 상황이나 기회 또는 클라이언트의 성격이 허락하는 경우 좀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기 개입은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위기 개입은요. 뭐니 해도 위기로 인해서 뭔가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위기가 없었던 상태로 최소한 되돌려 놓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요. 그래서 위기 개입 목표 첫 번째는 위기로 인한 증상 제거입니다. 불안이 심해졌고 공황 증세가 나타나고 어때요?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불면증 이런 게 생겼다면 위기 개입을 통해서 최소한 그런 증상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게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또 하나, 위기가 없었을 때는 나는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는 회사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뭔가 봉사활동도 하면서 일상을 살았는데 위기로 인해서 그런 일을 못하게 됐죠. 기능 수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기 개입을 통해서 위기 이전의 기능 최소한 그만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촉발 사건의 이해인데요. 이 클라이언트를 불균형의 상태로 만든 촉발 사건이 무엇인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사용하거나 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치료 방법, 개입,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심리적으로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죠? 강한 멘탈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위기 앞에서는 경제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도 굉장한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경우, 또 위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관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보전 같은, 그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여러 가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도움, 지역사회에서 어떤 후원이나 경제적인 도움을 줄 사람, 체계, 자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기 개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제 과거와 연결해서 이 스트레스 사건을 좀 이해하게 하고요. 또 새로운 어떤 대처 기제를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위기 개입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위기로 인한 증상 제거,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곤란의 위기 개입 모델 같은 경우는
초기, 중간, 종결로 나누고요. 또 아귤레라와 메식의 위기 개입 과정 이제 4개로 나누는데 사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특정 교과서 교재에 나온 것만을 시험에 내지는 않거든요. 좀 일반적인 것들을 냅니다. 그런데 위기 개입 모델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초기, 중간, 종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이 아귤레라와 메식의 위기 개입 과정이 그대로는 아니지만 또 요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같이 보면 좋은데요. 자, 위기 개입 모델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관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현재 곤경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 되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행동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 종결은 일반적인 종결과 같습니다. 성취한 과제들도 점검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 그래서 22회 시험에서는 위기 개입 모델의 중간 단계 활동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거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기 개입 모델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역량 강화 모델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역량 강화 모델은 임파워먼트 모델이라고도 출제가 되고 또 권한 부여 모델이라고도 출제가 되니까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역량 강화 모델을 알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뭐냐, 임파워먼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자신이 처한 상황, 그죠? 개선이 필요하다면 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겠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가 역량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힘도 키우고요. 대인관계 차원에서도 힘을 키우고요.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힘을 키우는 과정이 바로 역량 강화이고요. 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복지 개입이 들어가는 게 바로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는 난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것, 그죠? 예, 이게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게 불합리해, 부당해, 변화가 필요해 라는 자각을 하는 것. 나 이 상황 변화시키고 싶어.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자기 효능감 찾는 것. 이런 게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인관계적 차원에서 역량 강화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한 부당한 일을 시키고,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이런 관계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소외당해요. 대인관계에서.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인식하고,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으면서 나에게 그런 부당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안 돼, no, 그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도 대인관계적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일방적으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대인관계적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자, 정치적 차원 또는 구조적, 사회정치적, 환경적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는 뭐냐면요, 자조 노력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제도를 다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제도 때문에 옴짝달싹하는 경우,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제도나 법 이런 것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 법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구조적, 사회정치적, 환경적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량 강화 모델의 탄생 배경을 볼게요. 자, 이거는 실천론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생태체계 관점,
강점, 관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역량 강화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들이 역량 강화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 모델은 인보관 운동 때부터 있었던 그런 예전부터 있었던 고유한 또는 전통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역량 강화 모델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늦게 등장했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맥락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점, 관점과 역량 강화 모델의 관계에 대해서도 실천론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점, 관점을 알려면 강점을 알아야 되죠. 강점은요,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힘입니다. 이거는 어떤 역경을 함께 극복해냈던 어떤 그 의식, 그런 경험, 우리 가족에게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이 그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극복해냈어. 이러한 극복의 경험, 이런 것도 강점이 됩니다. 그 가족에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이겨냈어. 이런 것도 성공 경험, 자신감 이런 것도 강점이 됩니다. 우리 동네가 그런 일을 겪어냈다면 이제 그런 것도 강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강점은요, 어떤 사람들이 또는 우리 동네가 또 우리 집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극복하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도 되고 힘이 됩니다. 자, 이러한 강점을 장착한 관점이 바로 강점, 관점이죠. 관점이라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안경이라고 했는데요. 강점, 관점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강점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강점,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강점, 관점의 특징은요, 클라이언트를 병리적이거나 역기능적인 사람으로 봐서 전문가가 개입해야 되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자원, 강점을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모를 뿐. 네.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점을 조금씩 써서 강점을 키우고 스스로의 강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강점, 관점이면서 그거에 기반한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역량 강화 모델은요, 강점, 관점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강점, 관점과 병리적 관점 비교하는 거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 PC나 노트북 화면 또는 책을 통해서 좀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을 섞어서 강점, 관점의 특징이 아닌 것은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강점, 관점 보면은요, 개인을 어떤 증상을 가진 자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사람, 어떤 강점이나 자원, 기질,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요. 치료의 초점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를 믿어요.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의 주체자예요. 클라이언트는 문제 해결을 할 가능성과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믿을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클라이언트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개입의 목적은 치료, 증상을 줄이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함께하며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9회의 문제 보면은요, 여러분들 관련 기출에 나와 있죠.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 실천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는 제한적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요? 이 개인의 발전은 병리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보는 것은 병리적 관점이지만 강점, 관점에서는요, 개인적 발전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하고 변화하고 좋아할 수 있는지 아무도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는 제한적으로 보지 않다가 바로 강점,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점, 관점에서는요, 개입 과정 세 가지.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라는 흐름, 그리고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될 과업, 과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역량 강화 모델이 언급이 되었죠. 자,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역량 강화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요, 대화 단계예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이지?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무엇이지? 그래서 우리 어디로 나가야 되나?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까지가 대화 단계, 알아가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발견 단계예요. 뭘 발견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발견, 파악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 나가야 될지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자, 강점 확인하죠. 자원의 역량을 사정합니다. 이게 수집된 정보 조직화하기라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요. 변화를 위한 계약을 맺는 게 바로 발견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발전 단계예요. 발전 단계는요, 그 전 단계에서 확인한 강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실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쓰고요. 강점도 막 써봐요. 자, 그러면 성공이 일어나죠. 성공이 확인되죠. 그러면 다른 곳에 나의 강점과 자원들을 막 써요. 다른 기회 확대가 되겠죠. 여기저기서 성공들이 빵빵빵빵빵빵 막 나타납니다. 성과를 집대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발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단계의 순서와 내용 알아두시고요. 각 단계마다 이루어져야 할 일들, 사회복지사가 주로 해야 될 과업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동기 강화 모델입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동기 강화라는 거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기 강화 모델은요, Motivational Interview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MI라고도 하는데요. 자, 모티베이셔널이니까 뭔가 동기라는 얘기겠죠. 인터뷰잉 그러니까 상담, 면담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동기 면담 모델, 동기 상담 모델 또는 결국은 상담과 면담을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동기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면담이기 때문에 동기 강화 모델, 동기 강화 상담 모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동기 강화 모델은요, 윌리엄 밀러, 또 스티븐 롤릭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인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분야가 중독 분야예요. 알코올 중독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알코올 중독자를 원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알코올 중독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활용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도 점차 알려지고 이제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동기 강화 모델만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에서는 또는 상담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클라이언트 또는 내담자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변화에 대한 동기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독 분야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자, 동기 강화 모델의 개념을 보면요. 동기 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 자신의 변화의 동기와 결심을 확고히 하도록 돕는 협력적인 대화의 상담이죠. 면담이죠. 협력적인 대화라는 모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나 할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중독 분야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독 분야는 특히나 더 본인의 의지를 정말 죽을 때까지 실현시키지 않으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중독의 문제는 또다시 발생하고 재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알코올만 하더라도 정말 죽을 때까지 술을 안 마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한 잔만 마시고 뭐 다음부터 안 마시면 되지. 이게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동기와 결심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동기 강화 모델입니다. 자, 동기 강화 모델은요. 클라이언트에게 내재되어 있는 변화 동기를 유발하고 나 그냥 이렇게 살래라는 이런 저항, 그죠? 이 저항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해결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협력적인 대화 방식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로 전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 모델이에요.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앞두고 할까 말까 해야지 아니야 그냥 이대로 살래라는 양가 감정 있음도 우리가 인정하고요. 양가 감정을 탐색해서 오히려 양가 감정을 수용해 줌으로써 또 이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기 강화 모델의 특징을 보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양가 감정 탐색하고 또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에게 내재된 변화 동기를 강화한다라는 것. 그죠? 양가 감정 얘기했죠? 그리고 전문가의 판단이나 해석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지 않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진 거에 초점을 두면서 진실성, 수용성, 공감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초점을 두는 이런 경청, 이런 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좀 더 변화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중심의 상담 기법을 씁니다. 자, 네 번째로 동기 강화 모델의 주요 원칙 보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소한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 슬라이드에 나온 사회복지 실천과 동기 강화 모델의 관계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별화, 자기결정권, 강점, 관점, 역량 강화, 클라이언트 중심, 사회복지 실천에서 다 쓰는 말이죠. 자, 그런데도 동기 강화 모델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고 실현되고 적용되는지 조금 풀어 쓴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기 강화 모델의 주요 원칙 볼게요. 동기 강화 모델에서 협력적인 대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려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이라는 거는 비단 동기 강화 모델에서만 쓰는 거는 아니죠. 사회복지 실천과 상담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 강화 모델에서 주요 원칙으로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에게 공감을 할 경우 일단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를 더 신뢰하게 되고 랍보 형성이 됨으로써 자기를 다 내보이게 되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때요? 이 개입에 좀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개입의 효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요, 불일치감 만들기예요. 이거 굉장히 생소한 표현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과 예를 들면 뭐 중독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이 무너지고 가족 관계도 다 손상이 되고 사회적인 기능들도 완전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처한 현실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중독 문제를 해결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인식하고 자각할 때 변화를 위한 동기를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인지 부조화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요,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원하는 것 간에 불일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므로써 변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항과 함께 구르기예요. 저항과 함께 구르기. 이 말도 우리 굉장히 생소하죠.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126페이지 딱 열어보면, 돌려보면, 저항과 함께 구르기, roll with it 이라고 했어요. 이시 이제 저항인데, 저항과 함께 roll, 구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저항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변화에 앞서서 누구나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항에 맞서서 막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항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대로 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저항, 양가 감정을 수용하면 저항이 어떻게 해소되는 것처럼 이 저항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저항과 함께 해 나간다는 거죠.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변화에 대한 저항을 보일 때 관점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거나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저항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항감은요,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는 변화가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오히려 내가 변화하지 않을래라는 마음이 커지는 것. 그래서 비협조적인 태도나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저항감인데요. 이 저항감에 대해서 너무나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보이거나 다른 관점, 다른 초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항과 함께 구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주요 원칙은요, 자기 효능감 지지입니다. 우리가 자아 존중감과는 달리 자아 효능감이라는 게 있죠. 자아 효능감, 자기 효능감 같이 쓰이는데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더 동기도 높아지고 실제로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사람이 비록 지금은 중독이라는 문제,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루어냈던 성공, 작은 변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이거는 팩트잖아요. 분명히 과거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 스스로 효능감이 높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중독 문제는 특히나가 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효능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래된 만성적인 문제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내가 변화가 있었고 성공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내 삶을 지금부터 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가지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 강화 모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지금 막 구체적인 개입 기법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동기 강화 모델이 이런 거구나. 그죠? 클라이언트가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적인 대화 상담을 하는 모델이다. 그리고 여기에선 이렇게 공감해주고 클라이언트 효능감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불일치감 만들고 저항을 보였을 때 그거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또 다른 거에 좀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중요한 원칙이다. 4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길었던 6장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구체적인 모델의 특징과 개입 기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집단에 대한 개입도 있지만 주로 다룬 모델들은 개별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 강화 모델은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도 적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개인 수준의 모델들이에요. 자, 그런데 7장은요.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8장은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집단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체계, 수준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장, 가족 대상 실천도 내용이 많고요. 또 시험에 한 회에 6문제, 7문제, 8문제까지 나오는 문제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해두면 점수를 많이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힘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 위기 개입, 역량 강화, 동기 강화 모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